이에 따라 12월 15일부터 미국이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는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에 실패할 경우 $1,560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15%의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해 왔는데요. 이 위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미중 합의문은 단순히 추가적으로 관세를 서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일시적 휴전이 아닙니다. 기존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매겼던 25%라는 폭탄 관세를 무려 50%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 관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해줘야 하는 동시에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미국 자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즉 화웨이, 샤오미, DJI 등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본이 들어가 수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경영에까지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중국산 제품에 25%라는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에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7천억 원 규모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선거에서 지지를 받았던 텍사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자스, 미주리, 노스 사우스 다코타 등 미국 농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 소식에 한국의 경제는 춤을 추고 있죠.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특히 한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은 폭탄 관세를 피할 수 없는 데다가 반도체 수요가 글로벌 경제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의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 밝혔습니다. 글로벌 관세율이 1% 오를 때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GDP는 마이너스 0.2% 미만으로 하락하지만 한국의 GDP는 무려 마이너스 0.65%나 하락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내수시장 의존도가 낮고 글로벌 무대에 수출하며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내수시장에 의존하며 점점 더 외국인 투자까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새로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기존 10%에서 1%로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이사 지내도 오를 수 없게 한 내용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움직임에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주식 거래량의 70%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일본의 새로운 규칙 때문에 이들의 비용, 시간, 그리고 법적 위험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일본에 투자하는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이제는 껍질만 남은 수준이 아니라 그 껍질조차도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7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마치 일본 때문에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빠졌다고 우기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규제는 한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락하는 동시에 10월부터는 중국인 관광객 상승 추세도 마법처럼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초토화되어가고 있고 일본의 수출은 수출 규제를 시작한 7월에 마이너스 1.6%, 8월 마이너스 8.2%, 9월 마이너스 5.2%, 가장 최근에 발표된 10월은 마이너스 9.2% 폭락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우스꽝스러운 외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하였는데요. 이를 시행하는 목적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기술 이전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하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 미국과 사업을 하도록 압박 중이라 보도하였는데요. 세계 방산 기업 1위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라고 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일본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보다 2배나 많은 5만 4천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현재 5배 수준의 10조 원을 방위비로 내야 하는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일본의 방위성 간부는 일본이 혼자 미국에 요청하면 미국이 응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전했고 고노다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MS 시스템 전체를 관련국이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기를 비싸게 팔고 돈만 받고 제때제때 주지 않는데도 일본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한국을 포함해 10개 국가에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기에 자신들이 미국의 연간 10조 원이라는 방위비를 고스란히 미국에 내야 할 상황 속에서 미국과 협상할 만한 카드가 없으니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선방하느냐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미국과 협상을 잘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배려 예산이라고 해서
원래는 미군이 내야 하는 인건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까지도 배려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인들의 세금을 쏟아부어 부담하고 있고 5년치 방위비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의 방위비 압박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에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 2건과 포토레지스트 1건을 허가한 이후 추가 허가는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형식적으로만 몇 번 허가한 것인데요. 이런 일본의 계략을 한국 기업은 간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첨단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아직까지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산 불화수소를 9월부터 투입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0월 초부터 국산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월부터 국내 기업인 램테크놀로지에게서 불화수소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9월에 이미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스타트 기업인 인프리아에 투자해 안정적인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리아는 2007년 오리건 주립대학교 화학과에서 설립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경험한 인재를 모집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성견 지명을 발휘해 2014년 인텔과 공동으로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 인프리아에 470만 달러, 원화로 56억을 투자했고 2017년 2350만 달러, 원화로 280억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7나노 공정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5나노, 3나노 등으로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일본 기술로는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기물 폴리머를 사용하는 일본 업체보다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는 인프리아 제품이 빛을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4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초미세 공정 시대가 되면 인프리아의 기술을 써야 할 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포토레지스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에 대략 100만 달러, 원화로 12억을 인프리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인프리아의 전환사차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인프리아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본 포토레지스트는 자연수에 도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는 2014년 상장 이후 5년 연속 적자이며 최근 11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이번 3분기 역시 254억엔, 원화로 2786억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태풍과 폭우 때문에 전력이 끊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임원이 횡령까지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반도체 사업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은 적자가 누적되자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하이테크 기업인 누버튼 테크놀로지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반도체 산업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1952년 네덜란드 기업인 필립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지 67년 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밀려 완벽하게 두 손을 든 셈인데요. 아직 이미지 센서 분야는 소니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에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공개했고 3개월 후인 8월에는 전 세계 최초 1억 800만 화소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개발에 성공해서 이미 소니 이미지 센서 기술력을 초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억 800만 화소 0.7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제품과 소니의 6,400만 화소 0.8 마이크로 제품이 경쟁 중인데 앞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 2월부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가 소니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첨단 소재 산업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자 한국 기업은 재빠르게 첨단 소재 산업까지 국산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 볼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기업들의 직격탄까지 날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베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한국의 금융제재를 단행